그날 밤 나는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죽음보다 무거운 외로움이 내 목을 조여오고 있었죠. 68세 이혼 직후 딸 부부의 집에서 쫓겨나듯 나온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고작 찜질방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도서관 게시판에 붙은 작은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줄은 말이에요. 룸메이트 구함 60세 이상, 단정한 성격, 성별 무관, 안녕하세요. 인생담소입니다. 오늘은 황혼의 나이에 시작된 특별한 동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딸 부부의 집에서 나온 건 추운 2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사위가 현관 앞에 내 짐을 정갈하게 쌓아놓고는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 반복했어요. 딸은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공간이 너무 좁아져서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할 때까지만 양해 부탁드려요. 사위의 말은 계속됐지만 나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과 이혼한 지 겨우 2달. 이제는 친딸마저 나를 짐처럼 여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머리를 꽉 채웠어요. 괜찮다. 엄마도 이제 새로 살아야지. 걱정하지 마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속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택시에 짐을 실으면서 딸의 방 창문을 올려다봤어요. 커튼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보였지만 끝내 창문을 열지는 않더라고요. 찜질방에서 보낸 첫날 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들이 내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싶었죠. 형광등 불빛이 눈을 따갑게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잠꼬대로 딸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내 상황이 얼마나 처량한지 깨달았습니다. 결혼 45년, 그리고 이혼, 이제 갈 곳마저 없다니. 사흘째 되던 날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였어요. 조용한 열람실 한 구석에 앉아 무작정 신문을 펼쳐 들었는데 그때 게시판 모서리에 붙은 작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룸메이트 구함 60세 이상, 단정한 성격, 성별 무관, 월세 30만 원, 연락처 010. 한참을 그 종이를 바라봤어요. 글씨체가 반듯하고 깔끔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게 상상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찜질방 생활도 한계가 있었고 그렇다고 전세집을 얻을 만한 돈도 없었으니까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런 나이에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될 줄이야. 자존심이 상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리고 나서 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아, 게시판에 룸메이트 구한다고 하셨는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무뚝뚝한 음성으로 말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와보세요. 주소는 성북구 석관동 201번지입니다. 2층 201호.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궁금한 건 내일 만나서 얘기하죠. 전화가 끊어졌어요. 뭔가 차갑고 무뚝뚝한 느낌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 집 앞에 섰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낡은 빌라 2층. 베란다에 걸린 남자 옷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검은색 와이셔츠, 회색 바지들이 줄줄이 걸려있는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일까? 혹시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전형적인 남자의 실루엣이었죠. 짙은 주름이 패인 얼굴, 회색 머리를 짧게 깎은 모습, 눈빛은 차가웠지만 험악하지는 않았어요. 말없이 고개만 까딱하더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와 보세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업무 보는 사람 같았죠. 집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삭막했어요.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고
소파는 검은색 가죽으로 된 딱딱해 보이는 것 하나뿐이었죠. 텔레비전, 작은 식탁, 그리고 두 개의 방문이 보였어요. 거실 한쪽 구석에 작은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게 이 집에서 유일하게 생기 있어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박성우입니다. 70살이고 이혼한 지 20년 됐어요. 그는 소파에 앉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에 기복 하나 없는 목소리였어요. 마치 이력서를 읽는 것 같았죠. 룸메이트라고 해서 친하게 지내자는 건 아니에요. 각자 생활하되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면 됩니다. 공과금은 반반, 청소는 돌아가면서. 어떠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남자와 함께 살 수 있을까? 너무 차갑고 무뚝뚝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김영숙이라고 해요. 68살이고 저도 최근에 이혼했어요. 방은 저쪽입니다. 볕이 잘 들어서 나쁘지 않아요. 보고 마음에 들면 내일부터 들어오시면 되고요. 방을 보여줬는데 정말 깔끔했어요.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작은 옷장과 책상이 있었죠.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네요. 그럼 내일 이사에 와도 될까요? 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생활을 중시하는 편입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는 선에서 지냈으면 해요. 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악수 한 번 나누지 않고 헤어졌어요. 그날로 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걱정이 됐어요. 과연 저 무뚝뚝한 남자와 함께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선택은 했고 되돌릴 수도 없었죠. 이사 온 첫날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새벽 5시. 나는 평소 습관대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했는데 복도에서 딱 마주쳤어요. 성우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이었죠. 아, 일찍 일어나시네요. 네, 죄송해요. 평소 습관이라서. 괜찮아요. 저도 일찍 일어나는 편이니까. 하지만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첫날부터 생활 패턴이 겹치니까 불편한 모양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달랐습니다. 나는 6시에 일어나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아침을 준비했는데 성우 씨는 8시에 일어나서 물 한 잔만 마시고 나가버렸어요. 내가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려놔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아침 드시고 가세요. 달걀말이하고 김치찌개 끓였는데 아니에요. 저는 아침 안 먹어요. 몸에 안 좋아요. 조금이라도 드세요. 괜찮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말은 정중했지만 거절의 의미는 확실했어요. 나는 혼자 밥을 먹으며 서글펐습니다. 저녁에는 더 심했습니다. 나는 텔레비전에서 트로트 프로그램을 보려고 하는데 성우 씨는 뉴스만 고집했어요. 서로 리모컨을 뺏고 빼앗는 일이 반복됐죠. 제가 먼저 틀어놓은 거예요. 뉴스 시간이니까 양보해 주세요. 왜 뉴스가 트로트보다 중요해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말다툼이 매일 벌어졌어요. 결국 우리는 시간을 나눠서 보기로 했지만 서로 불편한 건 마찬가지였죠. 냉장고 사용법도 문제였습니다. 나는 음식을 많이 해두고 나눠 먹는 스타일이었는데 성우 씨는 자기 구역만 딱 정해놓고 다른 건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김치찌개 많이 끓였는데 같이 드세요. 고맙지만 됐어요. 저는 제 것만 먹을게요. 왜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데. 각자 알아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심지어 물 마시는 컵도 각자 것만 사용했습니다. 내가 실수로 성우 씨 컵에 물을 받아 마셨다가 차가운 시선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앞으로는 각자 컵만 사용합시다. 그의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죠. 남편과 살 때도 이렇게 서먹하지는 않았는데 이 남자는 정말 철벽 같았습니다. 화장실 사용 시간도 정해야 했어요. 아침 6시, 7시는 내가, 7시, 8시는 성우 씨가, 저녁 8시, 9시는 내가, 9시, 10시는 성우 씨가. 마치 회사 규칙 같았죠. 빨래도 문제였어요. 나는 매일 조금씩 빨래를 하는 편인데 성우 씨는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했어요.
빨래 건조대 사용도 순서를 정해야 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나는 성우 씨와 마주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에서 마주치면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얼른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성우 씨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나를 피하듯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거든요. 집 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낼 때도 있었어요. 인사 정도만 나누고 나머지는 완전히 남 같았죠. 이게 동거인가?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인가 싶었습니다. 모든 게 바뀐 건 비 오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날 나는 독감에 걸려 몸살이 심했습니다. 오한이 계속 들고 머리가 지끈거렸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는데 저녁이 되니까 아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열이 펄펄 끓었지만 성우 씨한테 폐를 끼칠 수는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에만 누워 있었어요. 이불을 덮어도 추웠고 벗으면 더웠고 정말 힘들었죠. 평소 같으면 저녁 6시쯤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날은 조용했어요. 성우 씨가 집에 들어온 것 같았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었죠. 7시쯤 되자 성우 씨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김 씨, 괜찮으세요?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열 때문에 목이 완전히 쉬어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조금 감기 기운이 있을 뿐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문 좀 열어보세요. 하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그냥 괜찮다고 작게 대답했죠. 하지만 성우 씨는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래요. 이거 감기가 아니라 독감 같은데.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나는 손을 저었어요. 병원비도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이 남자한테 신세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성우 씨는 이미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일단 약부터 사러 가요. 이런 걸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괜찮아요. 하루 자면 나을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지금 열이 몇 도인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함께 약국에 갔어요. 성우 씨가 내 팔을 잡고 부축해줬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약국에서 성우 씨가 약사한테 증상을 자세히 설명하고 해열제며 종합감기약을 사주었습니다. 내가 돈을 내려고 하니까 손사래를 쳤어요. 나중에 계산해요. 지금은 빨리 집에 가서 약부터 먹어야 해요. 집에 돌아와서는 따뜻한 우엉차를 끓여서 가져다 주었어요. 컵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이거 감기에 좋아요.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거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무뚝뚝하기만 했던 이 남자에게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낀 순간이었어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부드러웠고 표정도 걱정스러워 보였죠. 고맙습니다. 약값은 나중에 드릴게요. 그런 건 됐고 내일까지 안 좋아지면 병원 가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건강관리를 잘해야 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왠지 뭉클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 남자가 있는데 성우 씨도 몸 조심하세요. 옮으면 안 되니까. 저는 괜찮아요. 약 먹고 푹 쉬세요. 그 밤 나는 성우 씨가 만들어준 우엉차를 마시며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이 집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약 덕분인지 차 덕분인지 아니면 성우 씨의 배려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문 앞에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흰 쌀죽에 달걀이 풀어져 있고 작은 쪽지가 함께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야 해서 말 못했어요. 몸살에는 죽이 최고. 다 드시고 약 먹으세요. 성우. 그 쪽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었던 따뜻함이었거든요. 남편과 살 때도 이런 세심한 배려는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죽을 한 숟가락 떠먹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싱겁지도 않고 너무 짜지도 않고 딱 내 입맛에 맞았죠. 이 무뚝뚝한 남자가 어떻게 이런 죽을 끓일 줄 아는지 신기했어요. 그 일 이후로 우리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여전히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의식하는 정도는 달라졌죠. 성우 씨는 내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현관등을 켜두었어요. 처음엔 깜빡하고 끄지 않은 줄 알았는데 며칠 연속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구나 싶었죠. 어느 날 밤 10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까 성우 씨가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죠. 늦게 오셨네요. 마트에서 장 보다가 늦었어요. 불 켜놓으셨네요. 어두우면 위험하잖아요. 그뿐이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따뜻했어요. 나도 성우 씨의 발걸음 소리에 맞춰 밥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이 인분을 해놓고 성우 씨가 들어오면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혹시 저녁 드실래요? 많이 해놨는데.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처음엔 정말 간단하게 대답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좀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오늘은 뭘 해놓으셨어요? 된장찌개하고 생선구이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냄새만 맡아도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짧은 대화들이 쌓여가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성우 씨가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어요. 나는 트로트를 보려고 했다가 그냥 멈췄습니다. 바이올린 선율이 의외로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거든요. 잠시 들어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었어요. 슬프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들었죠. 음악 좋네요.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이에요. 젊을 때 자주 들었던 곡이죠. 젊을 때 음악을 좋아하셨어요? 아내가 좋아했어요. 같이 콘서트도 많이 갔었는데 성우 씨의 목소리가 잠시 흐려졌어요. 그 순간 나는 이 남자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0년 전 이혼했다고 했는데 분명 상처가 있을 거예요. 저희 남편은 트로트만 좋아했어요. 뽕짝이라고 무시했죠. 각자 취향이 다른 법이에요. 트로트도 우리 정서에 맞는 좋은 음악이고요. 그래도 가끔은 이런 음악도 듣고 싶었는데 혼자서는 어색해서요. 그럼 가끔 같이 들어요. 저도 혼자 듣기엔 집이 너무 조용해서.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어요. 각자의 결혼 생활, 이혼 이유, 자식들 이야기까지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죠. 성우 씨는 젊을 때 회사원이었다고 했어요. 성실하게 일했지만 승진해서 계속 밀렸고 그 스트레스가 가정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차가워졌고 결국 다른 남자와 떠나버렸다고 했어요. 20년을 혼자 살다 보니까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게 이렇게 어색할 줄 몰랐어요. 저도 그래요. 마지막 몇 년은 남편과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 남같이 지냈거든요. 나도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결국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된 이야기를 말이에요. 서로 지쳐 있었나 봐요.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라 힘들어서 사랑할 여유가 없어진 거죠. 맞아요. 사랑도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어요. 아직도 각자의 방에서 지내고 각자의 시간을 보냈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게 됐습니다. 리모컨 싸움도 없어졌어요. 뉴스 시간에는 뉴스를 보고 트로트 시간에는 트로트를 봤죠. 때로는 성우 씨가 먼저 양보하기도 했고 때로는 내가 양보하기도 했어요. 냉장고 사용도 자연스러워졌어요. 내가 만든 반찬을 성우 씨가 먹기도 하고 성우 씨가 사온 과일을 나눠 먹기도 했죠. 김 씨, 오늘 사과 사왔는데 같이 드세요. 고마워요. 김치 새로 담갔으니까 성우 씨도 드세요. 이런 작은 나눔들이 우리 사이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뜨렸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했어요. 봄이 되자 성우 씨가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파 같은 것들이었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신기했죠. 가드닝이 취미세요? 예전에 아내가 좋아했어요. 나중에 혼자 살면서 시작했는데 의외로 재미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텃밭을 가꾸셨는데 어릴 때 따라다니며 구경만 했어요. 그럼 같이 해봐요. 혼자 하기엔
화분이 너무 많아서. 나도 덩달아 관심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작은 텃밭을 가꾸셨던 기억이 났거든요. 성우 씨는 기꺼이 화분 관리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물은 이렇게 주는 거고,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요. 벌레가 생기면 이런 약을 써야 하고,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처음엔 그래도 익숙해지면 재미있어요. 잘하는 걸 보면 뿌듯하거든요. 함께 화분을 돌보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됐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나란히 서서 물을 주고 잎사귀를 살펴보는 그 순간들이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토마토에 빨간 열매가 맺혔어요. 아직 작고 단단했지만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이 신기했죠. 저 수학이네요. 며칠 후 그 토마토가 완전히 익었을 때 성우 씨가 그걸 따서 내게 건네주었습니다. 첫 수학이니까 김 씨가 드세요. 같이 나눠 먹어요. 아니에요. 김 씨가 더 정성스럽게 돌봤으니까. 그 작은 토마토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아니, 달콤한 건 토마토가 아니라 그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함께 키운 첫 번째 열매를 나눠 먹는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이야. 여름이 되자 우리는 저녁마다 베란다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성우 씨는 맥주 한 캔, 나는 보리차 한 잔을 들고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죠. 오늘 마트에서 상추 한 포기에 3,000원이던데 우리가 기른 게 훨씬 맛있어요. 그렇죠? 농약도 안 치고 정성도 들였으니까. 내년엔 더 많이 길러봐요. 가지나 오이도 심고. 좋은 생각이에요. 베란다가 좀 더 넓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쌓여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편해졌어요. 각자의 과거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됐죠. 성우 씨는 이혼 후 20년 동안 정말 혼자 살았다고 했어요.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외로운 줄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비슷했어요. 마지막 몇 년은 완전히 혼자 사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김 씨와 함께 살면서 알았어요. 사람은 역시 혼자 살면 안 되는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갑자기 폭우가 내렸어요. 우리는 베란다, 화분들이 걱정돼서 급하게 안으로 들여놓았죠. 비가 너무 세게 와요. 그러게요. 화분들 괜찮을까요? 다행히 빨리 들여놓았네요. 비를 피하느라 두 사람이 좁은 베란다에서 부딪혔는데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런 감정이 언제 적인가 싶었어요. 젖으셨네요. 성우 씨도요. 잠시 서로를 바라봤는데 뭔가 다른 감정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어색해서 얼른 각자 방으로 들어갔죠.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성우 씨와 함께 지내면서 느끼는 이 마음이 뭔지 궁금했거든요. 단순한 동거인 이상의 감정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을이 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성우 씨가 감기에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건강한 편이었는데 갑자기 열이 펄펄 끓더라고요. 나는 예전에 성우 씨가 나를 돌봐줬던 걸 기억하며 그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성우 씨,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조금 몸살이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어요. 열 때문에 완전히 지쳐 보였죠. 목소리가 이상해요. 문 열어주세요. 방에 들어가 보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고 있었어요.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거운 열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죠. 이거 심한데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괜찮아요. 하루 자면 나을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열이 높은데 나는 약국에 가서 해열제를 사왔고 닭을 사다가 죽을 끓였어요. 전복은 비싸서 닭으로 했지만 정성은 똑같이 들였죠. 드세요. 몸에 좋은 닭죽이에요. 고맙습니다. 근데 닭까지 사셨어요? 몸이 아픈데 뭘 그런 걸 따져요. 그날 밤 성우 씨의 열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밤새 그의 방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그의 방 문틈으로 들여다봤는데
계속 뒤척이고 있더라고요. 새벽 3시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더 뜨거워진 것 같았어요. 안 되겠어요. 응급실에 가야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런 걸로 응급실까지. 괜찮기는요. 혼자 사는 사람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새벽에 응급실로 갔어요. 택시를 불러서 성우 씨를 부축하고 갔죠. 다행히 심한 몸살 감기였고 링거 맞고 좀 나아졌습니다.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계속 걱정됐어요. 이 남자가 아프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언제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 김 씨, 미안해요. 새벽에 이런 소동을.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거죠. 집에 돌아와서 성우 씨가 말했어요. 김 씨 덕분에 살았네요.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있는데 그 순간 성우 씨가 내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큰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런 마음을 받아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 남자를 위해 밤새 걱정했던 내 마음이 무엇인지 그때 깨달았거든요.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진짜 아끼는 사람이 된 거였어요. 며칠 후 성우 씨가 완전히 회복됐을 때 우리는 베란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 씨, 우리 이렇게 계속 함께 살면 어떨까요? 지금도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를 나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사이에 사랑이 있다는 걸, 서로를 아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저는 김 씨를 사랑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고백을 들을 줄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줄도 몰랐거든요. 저도 성우 씨가 아프셨을 때 깨달았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좋아요. 저도 그랬으면 해요. 그날 밤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각자의 방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마음은 하나가 됐죠. 서로를 사랑한다는 걸 확인한 후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겨울이 되자 우리의 일상은 더욱 다정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우 씨가 이미 따뜻한 차를 끓여놓고 있었고 나는 그가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를 구워주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뉴스를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죠. 김 씨,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어떤 감정요? 사랑이요. 젊을 때와는 다른 편안하고 따뜻한 사랑.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젊을 때의 사랑은 열정적이고 격렬했다면 지금의 사랑은 고요하고 깊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런 사랑이었죠. 우리가 결혼하면 어떨까요? 성우 씨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는 잠시 놀랐어요. 하지만 거부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결혼이요.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고 함께 있고 싶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이 맞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였죠. 좋아요. 하지만 결혼식은 안 할래요. 너무 번거로워요. 그럼 혼인신고만 하고 우리끼리 조용히 축하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새해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구청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서로 바라보고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네,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구청 직원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요즘 이런 황혼 결혼 많이 하세요. 보기 좋아요. 고맙습니다. 그 후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각자의 방에서 잠들고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어느 날 저녁, 성우 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혼자 죽지 않게 돼서 다행이야.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나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혼자 늙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제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 혼자가 아니네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함께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봄이 다시 왔을 때
우리는 작년보다 더 많은 화분을 들여놓았어요. 베란다가 작은 정원처럼 변했죠. 올해는 상추가 정말 잘 자라네요. 김 씨가 정성껏 돌봐줘서 그래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거창한 로맨스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연락도 거의 없던 딸이 갑자기 나타나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엄마, 재혼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에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 순간 성우 씨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딸은 성우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따로 얘기 좀 해요. 방에 들어가서 딸이 말했어요. 엄마, 정신이 있으세요? 이 나이에 결혼이요? 왜 안 돼?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행복은 무슨?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부끄러워요. 사람들 말이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죠. 아이들도 있는데 할머니가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때 성우 씨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따님, 어머니는 행복하게 사실 자격이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사랑하면 안 되는 법은 없거든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봐주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해서 결정한 거야. 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나는 성우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남자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따님 걱정도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서로를 아끼고 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주위 사람들한테는 말 안 할게요. 그건 내 맘대로 해. 그날 밤 딸이 돌아간 후 우리는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미안해요. 딸이 실례했어요. 괜찮아요. 자식들은 다 그래요. 이해해야죠. 고마워요. 저를 지켜줘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걸. 서로를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걸 말이에요. 몇 달 후 사위가 혼자 찾아왔어요. 딸은 오지 않고 사위만 왔는데 뭔가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너 혼자 왔네? 네, 어머니께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사과. 지난번에 와이프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성우 씨가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차 한잔하고 가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박 선생님 덕분인 것 같아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솔직히 처음엔 저희도 당황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고맙다. 그런 마음 가져줘서. 앞으로 자주 뵐게요. 박 선생님도요. 감사합니다. 사위가 돌아간 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다행이네요. 가족들이 이해해 주니까. 시간이 필요했나 봐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됐을 때 우리는 정말 완벽한 부부가 됐어요. 서로의 습관을 알고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됐죠. 어느 날 밤 성우 씨가 말했어요. 김 씨,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요? 인생 끝자락에서 이런 사랑을 만날 줄 몰랐거든요. 저도 그래요. 이제 와서 이런 행복이 있을 줄이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늙어가요. 당연하죠. 이제 혼자는 무서워요.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찜질방에서 절망했던 내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도서관 게시판의 작은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성우 씨와 함께 산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방에서 잠들고
각자의 취미를 즐깁니다. 하지만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황혼의 나이에 시작된 사랑이지만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매일 느껴요. 젊을 때처럼 가슴 뛰는 사랑은 아니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한 사랑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외로움을 달래주고 아플 때 돌봐주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소중한 일이에요. 사람은 결국 사람 곁에 있을 때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아플 때 돌봐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고 가족이잖아요. 우리의 동거는 함께 늙어간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결코 나이 들었다고 멈추지 않는다는 것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혹시 혼자서 외로워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늦은 나이의 사랑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답니다. 인생 담소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요. 혹시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황혼의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외로움보다는 함께하는 따뜻함을 선택하세요. 여러분도 분명 행복한 인생 이막을 쓸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인생 담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